노년에 재혼했어요. 하지만 이건 모르고 했다가 더 큰 후회와 실망만 남았습니다. 저는 정우석입니다. 올해 68살이죠. 시청에서 시설관리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같이 밥을 해먹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어요. 식탁에 앉아서 반찬을 두세 개 꺼내놓고 혼자 먹는데 괜히 목이 메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노인복지관 건강강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나 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강좌에 가보니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들 나이는 비슷했고 서로 인사 정도만 하고 강의를 들었어요. 혈압 관리하는 법, 걷기 운동하는 법 이런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유익했습니다. 그날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강순자였어요. 첫인상은 참 차분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처럼 졸지도 않고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이 유익하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우리 나이엔 건강이 제일이죠. 순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나 봐요? 솔직하게 말해드렸어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남편이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요. 혼자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때 순자 표정에서 뭔가 비슷한 외로움 같은 걸 느꼈어요.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었는데 현실적인 조언을 잘하더라고요. 저한테 혼자 살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실제로 저도 아내가 없어진 후로 생활 리듬이 많이 흐트러졌거든요.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언제 밥을 먹을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서 만나게 됐어요. 같이 걷기 운동도 하고 가끔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와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설레는 감정 같은 건 아니었지만요. 순자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도 잘 만들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타입이었어요. 저처럼 혼자 살면서도 집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가져와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다니 대단해요. 제가 말하면서 감탄했어요. 혼자 살아도 대충 살면 안 되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점점 대충 살게 됐거든요. 밥도 대충 먹고 청소도 대충 하고 빨래도 며칠씩 미뤘습니다. 그런데 순자를 보니 혼자 살아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혼자 사는 게 정말 위험해요.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감기 몸살로 며칠 누워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은경이가 우연히 전화해서 알았지.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서로 안부라도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것, 내가 아프면 걱정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혼자는 아니겠구나.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혼자 보내는 세 번째 겨울이었는데 왠지 이번엔 다를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혼자라는 무거움이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11월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12월이 되니까 영하로 뚝 떨어졌어요. 혼자 사는 집은 더욱 쌀쌀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놔도 왠지 따뜻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발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살짝 젖어 있었나 봅니다. 순간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허리도 삐끗한 것 같았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무서웠어요. 이대로 누워 있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1시간 정도 지나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났고 허리는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이마에 상처가 꽤 크게 났더라고요. 이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경이에게 연락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지금 당장 가야 할까요? 은경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큰일 아니니까 일 끝나고 와.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지만 딸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참 막막했어요. 간호사가 가끔 와서 체크하고 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순자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말씀 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죽을 꺼내 주었어요. 단호박죽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다가 집에서 끓인 죽을 먹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정말로 매일 병실에 왔어요. 아침에 죽을 끓여서 가져왔고 점심시간에는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저녁에도 잠깐 들러서 안부를 물어보고 갔어요. 은경이는 첫날 밤에 와서 하룻밤을 지켜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이 바빠서 저녁에 잠깐씩만 들렸습니다. 미안해하는 딸을 보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간이 좀 날 것 같은데. 은경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아빠가 아는데 뭘.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반면에 순자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고 간호사가 오면 상태를 꼼꼼히 물어봤어요. 병원 빨래도 가져가서 해다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미안해서 말했어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순자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는 날, 밤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간호사를 불렀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뇌진탕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말했어요. 제가 밤에 잠깐 지켜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죠.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말했지만 순자는 그냥 병실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의자에서 목을 비틀며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밤새 불편하게 잤을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제 죽을 끓여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제가 말했어요. 보답은 무슨 보답이에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죠.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날 밤에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다쳤을 때 순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은경이는 바쁘고 다른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외롭게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아내가 돌봐주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되니까 아플 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플 때 혼자라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이구나. 누군가 내 곁에서 걱정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퇴원하는 날 순자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놓았어요. 당분간 몸조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자가 신경 써주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적어도 아플 때 혼자가 아니겠구나. 서로 돌봐주며 살 수 있겠구나. 그 순간 결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필요였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고 아플 때 외로운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순자 역시 비슷한 처지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피해야 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보다는 함께 의지하며 사는 안정감이 더 절실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 후 저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실까요? 그날 동네 찻집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 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젊은 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죠. 먼저 양가 자녀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은경이는 처음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빠 혼자 사시는 거 걱정 많이 했는데 좋으시겠어요.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순자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양가에서 만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은경이와 순자의 아들 민수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행히 서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은경이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은경이가 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나이에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최고죠. 신혼집은 제 집으로 정했어요. 순자 집보다 조금 더 넓었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한 예식을 올렸어요. 양가 가족들과 복지관에서 아는 몇 분만 초대했습니다. 화환이나 피로연도 없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축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이웃 어르신들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순자는 소박한 한복을 입었고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저희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신기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은경이가 준비한 작은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은경이가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경아. 제가 답했어요. 민수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외로우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5년 만에 혼자가 아닌 채로 잠자리에 드는 거였습니다. 순자는 안방 옆 작은 방을 쓰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답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혼자 살 때는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순자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자가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살림을 정말 잘했습니다.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빨래도 항상 깨끗했어요. 제가 혼자 살 때는 며칠씩 미뤄두곤 했던 일들이 척척 처리됐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 되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혼자 살 때는 생각날 때 아무 때나 먹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먹으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나이엔 규칙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며칠 지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밤에도 잠을 푹 잤어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어요. 혼자 살 때는 필요한 것만 대충 사왔는데 순자와 함께 가니까 장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배추가 싱싱해 보이네요. 순자가 이것저것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고르시네요. 저는 아무거나 집어왔는데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봤습니다. 혼자 볼 때보다 재미있었어요. 중간중간 순자가 저 사람 정말 나쁘네요 같은 말을 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혼자 볼 때는 심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혼자 보면 쓸쓸했는데 순자도 동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혼자 먹을 때의 그 쓸쓸함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요가 수업이래요.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을 채워주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잃어버린 일상의 대화가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밤만 되면 왠지 불안했는데 이제는 옆방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순자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은경이가 주말에 놀러 왔을 때도 좋았어요. 순자가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어서 딸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은경이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경이. 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하고 아침밥 먹고 각자 할 일 하다가 점심에 만나고 오후에는 때로 함께 외출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평온했어요. 큰 문제도 없었고 서로에 대해 불만도 별로 없었습니다. 단조롭지만 평안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냥 상대방이 맞춰주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 변화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침 시간을 조금 더 일찍 하면 어떨까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오면 하루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어요. 공무원 시절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순자가 제안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 나이엔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산책도 공기가 맑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맞는 말 같았어요.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6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곤했습니다. 제 몸은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순자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건강을 위한 일인데 피곤하다고 하면 게으른 사람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저녁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보, 우리 저녁을 조금 더 일찍 먹으면 어떨까요? 5시 반 정도예요. 늦게 먹으면 소화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6시 반이나 7시쯤 저녁을 먹었어요. 그 시간이 딱 맞았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엔 일찍 먹고 일찍 자는 게 맞아요. 몸 생각하면 이게 좋을 거예요. 순자가 말하는 것들은 다 건강을 위한 것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시 반에 저녁을 먹으니까 저녁이 너무 길어졌어요. 8시만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했는데 이미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됐어요. 일찍 먹으니까 좋지 않아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뉴스를 꼼꼼히 보는 편이었는데 순자는 너무 자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뉴스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와요. 우리 나이엔 마음 편한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죠. 건강 프로그램이나 여행 프로그램 보는 게 어때요? 결국 뉴스 시간에도 순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는데 그마저도 순자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계시네요. 우리 함께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자가 말했어요.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는 매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혈압에도 안 좋고요. 저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좋아했는데 점점 간이 싱거워졌어요. 순자가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짜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싱겁게 드시기 어려우시죠?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순자가 배려하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점점 음식이 맛없어졌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무원 시절 동료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술자리는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 나이엔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그것도 안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몸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집에서 친구분들 만나시면 어때요? 결국 외부 모임을 줄이게 됐어요.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자고 하니까 친구들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새댁이 있는데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은경이가 올 때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딸이 늦은 시간에 오면 순자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경이가 늦게 와서 저녁 시간이 늦어지네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 일이 늦게 끝나서 그래요. 제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저녁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은경이도 눈치를 챘는지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왔는데 이제는 2주에 한 번 정도만 왔습니다. 아빠, 제가 오면 불편하시죠?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제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순자 눈치를 보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항상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혼자 뭐 하세요?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순자가 말했어요. 잠깐 책 좀 읽으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책은 나중에 읽으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책을 읽는 것도 혼자 생각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순자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늦게 산책을 나가려고 했어요. 지금 나가세요? 평소와 시간이 다르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가고 싶어서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제한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규칙이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해야 해요가 된 거죠. 제가 한 번, 두 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 것들이 어느새 지켜야 할 규칙이 됐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면 순자가 불편해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순자가 말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 제가 동의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이었다는 걸요. 순자는 제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한 거였습니다.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분명 순자는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건강도 챙겨주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 해주고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생활 패턴도 제 취향도 제 시간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방식에 맞춰서 살게 된 거죠.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적어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언제 일어날지, 뭘 먹을지, 뭘 볼지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정해진 길로 산책하고 5시 반에 저녁을 먹고 순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동의한 일이라고 했으니 불평할 수도 없었어요. 순자에게 말하면 처음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서 작아졌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순자 눈치를 보게 됐고 제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순자가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하실래요? 순자가 물으면 순자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해요라고 답했어요. 그러면 순자는 기뻐했지만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는 거였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살려면 이래야죠라는 말들. 저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를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리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집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순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사러 서점에 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책 한 권 사러 서점에 좀 다녀올게요. 제가 답했어요. 무슨 책인데요? 역사책이요. 조선왕 조실록에 관한 거예요.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 어려운 책을 굳이 사셔야 할까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되지 않아요? 소장하고 싶은 책이라서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는 돈을 아껴 써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서점에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옛날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서가 오랜만에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할까? 새로운 막걸리 집이 생겼다는데 저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결혼 후로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었거든요.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어때? 토요일 저녁은 순자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친구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님, 토요일 저녁에 친구 만나러 나가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요? 우리 함께 있는 시간인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랜만에 연락 온 거라서요. 자주 나가시면 몸에 안 좋아요. 술도 드시고. 우리 나이에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최고죠. 결국 친구 약속을 취소했어요. 친구는 아쉬워했지만 순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외출을 하지 않게 됐어요. 나가고 싶어도 순자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항상 꼭 필요해요?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 같은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걸 사려고 해도 순자의 승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옷 좀 사고 싶은데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있는 옷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처럼 옷을 많이 살 필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끼는 게 미덕이에요. 나중에 아플 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순자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은경이와의 관계였어요.
딸이 집에 올 때마다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은경이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들를게요. 그래, 언제든 와. 제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네요? 가끔 그럴 수 있죠. 딸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야 준비를 하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간단하게 해도 돼요. 하지만 순자는 내내 불편해했어요. 은경이가 와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은경이도 눈치를 챘는지 일찍 가려고 했어요. 아빠, 저 이만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새어머니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은경이가 간 후 순자가 말했어요. 은경이가 올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할 것도 없고, 딸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제가 조금 답답해서 말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잖아요. 결혼했으면 부부가 먼저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 못한 건가요? 다음 주에 은경이가 또 연락했어요. 아빠, 이번 일요일에 점심 같이 드실래요? 맛있는 식당 찾았는데.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딸과 둘이서 밥 먹는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순자님, 일요일에 은경이와 점심 먹으러 나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일요일이요? 우리 함께 있는 날인데. 은경이도 같이 집에서 먹으면 안 될까요? 가끔은 밖에서도 먹어야죠. 집밥이 제일 좋은데. 굳이 나가서 기름진 음식 드실 필요 있나요? 결국 은경이에게 집에서 먹자고 했어요. 하지만 은경이는 그냥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은경이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했는데 이제는 2주, 3주에 한 번씩만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자주 연락드리면 새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연락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제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순자 눈치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아빠다운 모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은경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다운 모습이 뭐였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제답지 않게 살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제 자리도 점점 없어져 갔어요. 거실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함께 텔레비전 봐요라고 했고, 방에서 혼자 있으려고 하면 외로우시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제 물건들도 하나둘 사라져 갔어요. 거실에 있던 제 책들이 방으로 옮겨졌고, 자주 쓰던 라디오도 시끄럽다고 해서 치웠습니다. 정리하니까 깔끔해 보이죠? 순자가 말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이 깔끔해진 대신 제 흔적이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순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좀 늦었어요. 제가 답했어요. 병원이요? 아픈 곳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정기 검진 받으러 갔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혼자 갔다 올 수 있는 일이라서요. 순자의 표정이 서운해 보였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꼭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나요? 제가 조금 답답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순자가 울먹였어요.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했으면서 혼자만 사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를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병원 가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나요?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뭘 말해도 순자가 서운해하거나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말씀이 없으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답했지만 실제로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순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게 됐습니다. 제 진짜 생각이나 감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욱 힘들었어요. 은경이와 순자 사이에서 저는 항상 중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가장 상처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은경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 보이더라고요. 아빠, 잠시 같이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가 듣고 있어서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차 마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바깥 공기도 쐴 겸 나가요. 은경이가 다시 말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밖에 추운데 굳이 나가실 필요 있나요? 집에서 따뜻하게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잠깐만요, 새어머니. 은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고 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은경이와 함께 나왔어요. 동네 커피숍에 앉으니까 은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소리야? 힘들 게 뭐 있어? 제가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다 알아요. 은경이가 찬찬히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 아빠는 비록 혼자 사셨지만 나름대로 자유로우셨어요.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읽고 싶은 책 읽으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제가 변명하듯이 말했어요. 정말요? 요즘 아빠가 언제 친구들 만나셨어요? 언제 혼자 책 읽으시는 걸 봤어요? 은경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실제로 결혼 후에는 친구들과 만난 적이 거의 없었고 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서.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책을 좋아하시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모를까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은경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빠, 저한테도 예전만큼 편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항상 새어머니 눈치 보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야. 순자님을 배려하는 거지. 배려와 눈치는 달라요, 아빠. 은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지금 눈치 보고 계세요. 자기 딸에게까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로 저는 은경이에게까지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은경아, 아빠도 어른이야.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제가 말했어요. 선택이요? 은경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빠는 정말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참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선택과 참음의 차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경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빠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하지. 제가 자동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은경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금 행복해 보여? 은경이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행복해 보이냐는 딸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했나요? 외롭지는 않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잤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나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은경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제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은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 이게 행복인지 그냥 외롭지 않은 건지.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행복과 외롭지 않은 건 달라요. 그런가? 네. 외로움을 피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은경이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했던 거였습니다. 아빠는 외롭기 싫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외롭지 않았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혼자 살 때는 적어도 제가 제 자신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마저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더 외로워진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상하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면서 더 외로워지다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빠.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 함께 있는 건 진짜 함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경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순자와 함께 있지만 정말로 함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순자의 방식에 맞춰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빠답게 살 수 있어야 진짜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빠가 아빠를 포기하고 새어머니와 사는 거잖아요. 그러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였을 것 같은데요. 아빠와 새어머니는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결혼했지,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새어머니도 나쁜 분이 아닌 걸 알아요. 아빠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빠도 새어머니도. 은경이 말이 정확했어요. 순자는 저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고, 저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서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아빠. 아빠의 마음을, 아빠의 어려움을. 그러면 순자님이 상처받을 텐데. 지금 아빠가 상처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새어머니도 분명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아빠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 말을 들으니 생각해 볼 일이었어요. 순자도 제가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걸 알까요? 아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경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네. 지금까지는 외로움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그거잖아요.
은경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아빠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삶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을요. 은경아, 아빠가 잘못 선택한 걸까? 잘못된 선택은 없어요, 아빠. 다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커피숍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시작한 결혼이 저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있지만 제 자신과는 멀어져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리 오래 하셨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구나. 은경이와의 대화 이후 며칠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지금 행복해 보여?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68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행복한지도 모른다니. 순자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네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건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만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님, 시간 되실 때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껐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순자님,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달이 됐네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사는 게 좋았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순자가 말했어요. 저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순자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점점 제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뭘 보고, 언제 자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 정한 것들이잖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분명 제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이었다는 걸. 순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우리 나이엔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알고 있어요. 순자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뭔가요?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제가 편한 시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순자가 조금 서운해 보였어요. 제 방식이 그렇게 불편하셨나요?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저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했으면 맞춰서 사는 게 한 사람이 포기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순자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강했나요? 강하다기보다는 순자님은 혼자 살 때와 똑같이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옆에 제가 있을 뿐이지. 순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 방식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5년 동안 제 방식으로 살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 생각에 잠긴 채로.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이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셨어요? 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순자님은 어떠세요? 저와 함께 사는 게 저는 편해요. 누군가 있다는 자체가 안심이 되고 행복하세요? 순자가 잠시 멈췄어요. 은경이가 제게 물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제가 순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정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행복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외롭지 않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희 둘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고 있던 건 행복이 아니라 안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순자가 물었어요. 성급했다기보다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함께 살 준비가. 어떤 준비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당신이 저에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맞춰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이 당신답지 않게 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점점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모르게 당신을 제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나 봐요. 순자님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규칙적이고 다만 제 방식과 다를 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이 불행해하면서까지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저도 순자님이 억지로 제 방식에 맞춰주시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럼 저희는 서로 눈을 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건 아닐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순자가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순자님, 저는 순자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함께 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움 때문에 서둘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결혼했지, 진짜 함께 살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다시 시도해 볼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다시 시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저도요. 당신이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저도 힘들었어요. 그럼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순자가 제안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인정했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화 이후 저희는 일주일 정도 각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순자는 친정에 다녀왔고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마주 앉았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요? 순자가 답했어요. 저도요. 결론이 나셨나요? 순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우리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맞춰가며 사는 것보다는 각자 편한 방식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순자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5개월 만이었어요. 다행히 양가 자녀들도 이해해 주었어요. 은경이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순자의 아들 민수도 어머니가 편하신 게 최고조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순자가 말했어요. 맞아요. 미워하지 않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간단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복잡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순자가 짐을 싸는 날 묘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순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순자님도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제가 답했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무거운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7시 반. 제 몸이 가장 편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5개월의 결혼 생활이 한 계절처럼 지나갔네요. 아침 산책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길로 다녔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다른 길로 가고 싶으면 돌아서 갔습니다.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시작했어요. 우서가 어떻게 지냈어?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 옛 동료가 물었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재혼은 어때? 좋지?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이혼 사실을 말하자 다들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위로나 동정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맞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맞아.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저만 어려웠던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경이가 찾아왔을 때는 확실히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아빠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은경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 아빠 같아요. 편해 보이세요. 그런가? 나도 그런 기분이야. 잘하셨어요, 아빠. 억지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은경이와 함께 외식도 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요.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이번 일로 뭔가 깨달은 게 있으세요? 은경이가 물었어요. 많지. 우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요? 응.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게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맞아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더 외로울 수 있어요. 은경이 말이 정확했어요. 순자와 함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거든요. 그리고 또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제가 은경이에게 말했어요. 뭔가요? 노년에 재혼할 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뭔데요?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한 합의. 서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진짜 깊이 이야기해 봐야 해. 아, 그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서둘러 결혼했어. 서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젊을 때 결혼은 사랑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노년의 재혼은 달라요. 이미 각자의 방식이 굳어진 나이에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서글펐는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밤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뉴스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가끔은 그냥 라디오만 들으며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라는 게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 물론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아플 때나 우울할 때는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잃는 것이었어요. 순자와 함께 살 때 저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제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과 가끔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몇 달이 지나서 우연히 순자를 마주쳤어요. 시장에서였는데 서로 어색하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어요. 잘 지내요. 당신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순자도 편해 보였어요.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서로 힘들었죠? 순자가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어요.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헤어질 때 순자가 말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순자님도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관계로 끝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 외로움보다 나 자신을 잃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노년의 재혼에 대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한 합의예요. 서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없는지,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노년에 재혼했지만 이것을 모르고 시작한 결혼은 더 큰 후회와 실망만 남겼어요. 혼자인 게 두려운 것보다 나를 잃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재혼 후 하루 3번, 일주일 내내 20일에. 저는 오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이죠. 요양원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어르신들 아침 식사 준비해야 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방에 들어서니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밥솥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모습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거든요. 대기실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검진 받으러 오셨나 봐요? 돌아보니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얼굴에 웃음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챙겨야 하잖아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사세요? 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문태수라고 합니다. 택시를 몇십 년 몰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문태수? 이름도 정겨웠어요. 저는 오선이에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힘드실 텐데.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일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일보다는 보람이 있어서 견딜만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문태수는 말이 참 많았어요. 택시기사 시절 이야기도 해주고 재미있는 손님들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 배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오선희님, 검진 준비해주세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일어나려는데 문태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과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문태수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말하는 모습, 웃는 모습,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모습.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런 작은 만남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본 적이 없었을까? 요양원에서도 웃긴 하지만 그건 일하면서 짓는 웃음이거든요. 오늘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문태수는 과연 연락을 할까 싶었는데 이틀 후에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만난 문태수입니다.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 문자를 받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묻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다행히 별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태수 씨는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어요.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편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이렇게 작은 안부 인사로 시작된 우리의 연결고리.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문태수와의 문자가 오가기 시작한 후로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중에도 휴대폰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도 창밖 풍경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안부였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 하지만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해 준다는 것. 이런 게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오늘 요양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문태수의 문자를 받고 저는 하루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김할아버지가 오늘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세 그릇이나 드셨어요. 그러고는 고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선희 씨 손맛이 정말 좋은가 봐요.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택시 운전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은퇴 후 새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 이야기. 문태수는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문자와 가끔씩 만나는 시간이 이어졌을 때 문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희 씨, 저희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로만 이야기하기엔 아쉬워서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그 다음엔 공원을 산책하면서. 문태수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바로 알아채고 무거운 건 들어주고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차도 쪽으로 서서 걸었어요. 선희 씨,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이런 말을 하는 문태수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은 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을 때였어요. 단풍이 예쁘게 물든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문태수가 말했어요. 선희 씨,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선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요. 물론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외롭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중함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만났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태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봐요. 문태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는 간단하게 했어요.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구청에 가서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큰 결혼식이나 피로연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나이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녀들에게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고 문태수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둘 다 조심스러워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너무 성급한 건 아니고요? 아들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걱정 마. 엄마도 충분히 생각해 본 일이야.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문태수의 딸인 지연이도 처음엔 어색해 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는 축복해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선희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지연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거를 시작한 건 혼인신고 한 달 후였어요. 문태수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 집이 조금 더 넓었거든요.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도 간단했습니다. 첫날 밤 문태수의 짐들이 제 집 곳곳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4년 만에 다시 누군가의 물건들이 제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 화장실에 남자용 세면용품이 놓여 있고 옷장에 남자 옷들이 걸려 있는 모습.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맞춰갈게요. 문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문태수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첫 주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생활했거든요.
화장실 사용 시간, 텔레비전 채널,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며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생각보다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태수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먼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양보해주고, 설거지나 청소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선희 씨가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집안일까지 다 맡길 수는 없죠. 이런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어요. 전 남편과 살 때는 집안일이 온전히 제 몫이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태수가 이미 커피를 끓여놓고 있었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하면 하루가 개운하잖아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겁게 느껴졌는데 누군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 시작이 가벼워졌어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퇴근길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혼자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태수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선희 씨가 만들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뉴스를 보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문태수는 택시기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서인지 대화가 재미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추억,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선희 씨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꿈이었거든요. 왜 안 하셨어요? 그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지금 요양원에서 하시는 일도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역할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문태수를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자연스러운 부부가 되어갔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알아가고 작은 습관들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문태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저녁에 독서하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재혼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태수는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고집 센 남자가 아니었고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편안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평온함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저희 나이에 큰 변화나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잠들던 그 밤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문태수의 짐을 정리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하루였죠. 설거지를 함께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중이었어요. 문태수가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과 함께 문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택시 운전을 오래 해서 그런지 손에 굳은 살이 있었죠. 저도 좋았어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문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킨십인 줄 알았어요. 부부가 된 이상 이런 정도의 친밀감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문태수의 손길이 점점 더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선희 씨, 문태수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태수 씨, 제가 조금 머뭇거리자 문태수가 말했어요. 선희 씨, 저희 이제 부부잖아요. 저는 선희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을 하면서 문태수가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부부가 되었으니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렇게 적극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문태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태수의 열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마치 젊은 신혼부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6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저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의 친밀함이 그리웠던 것처럼 문태수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이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태수가 말했어요. 선희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어요. 문태수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표정이 있었어요. 만족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놀랐을 뿐이었어요. 저도 좋았어요. 진심이었어요. 비록 예상보다 적극적이긴 했지만 문태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저 표현 방식이 좀 강렬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태수는 이미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평범한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문태수의 그런 모습이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요양원에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있다가 정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선이야,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자 언니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새 남편이 생각보다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재혼하고 나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 서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정자 언니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문태수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샀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뭔가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태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태수 씨는 뭐 하셨어요? 근처 공원 산책하고 텃밭 좀 돌보고 왔어요. 선희 씨 올 때까지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문태수가 말했어요. 선희 씨, 혹시 제가 어젯밤에 너무 성급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문태수도 어젯밤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다행이에요. 선희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어요. 문태수의 표정을 보니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 부부니까요. 제 대답에 문태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연스럽게 제 허리에 손을 감았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태수는 어젯밤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젊음을 되찾은 것처럼 열정적이었죠. 선희 씨를 만나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문태수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꽉 안았어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놀라면서도 문태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외로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왕성한 정도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문태수의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시간. 거의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에게 애정 표현을 했어요. 처음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예측 가능해지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선희 씨,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문태수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조금 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요양원에서 일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남편의 사랑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민한 건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어떤 날은 문태수가 하루에 2번씩 저에게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럴 때면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거절하지는 못했어요. 첫 딸이니까 그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새로운 부부 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사나?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누구에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사적인 일이니까요. 그래도 문태수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확실했어요. 애정 표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를 많이 배려해줬거든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 해주겠다고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해서 사와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남편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태수의 적극적인 모습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조금 강렬할 뿐이라고 여겼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면 문태수가 꼭 저에게 말했어요. 선희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선희 씨도 행복하시죠?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비록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적응해서 더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죠. 문태수의 열정도 차츰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문태수의 적극적인 모습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저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요양원 아침 준비를 해야 해서 알람을 일찍 맞춰뒀거든요. 조용히 침실을 나가려는데 문태수가 눈을 떴어요. 벌써 일어나세요? 네,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더 주무세요. 그런데 문태수가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선희 씨, 문태수가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타는 듯한 톤이었죠. 태수 씨, 제가 준비해야. 조금만요. 정말 조금만. 문태수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며칠 동안 못 본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저는 문태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고마워요, 선희 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문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급했어요. 이제 정말 준비해야 해요. 물론이죠. 빨리 준비하세요. 평소보다 30분 늦게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 뭔가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 아침 일이 떠올랐어요. 문태수의 그 간절한 표정,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 모습, 이상했어요. 어젯밤에도 함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집에서 문자가 왔어요. 선희 씨, 점심 드셨어요? 집에 오시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평소와 똑같은 문자였어요. 하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을까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또 문자가 왔어요. 언제 집에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자를 받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들렸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태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태수 씨는 뭐 하셨어요? 선희 씨 생각하면서 시간 보냈어요.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문태수가 저를 꼭 안았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꽉 안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먹으면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문태수가 자꾸 제 손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런 스킨십이 평소보다 잦았어요. 선희 씨,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봤잖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문태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태수가 뒤에서 저를 껴안았어요. 선희 씨, 또 그 목소리였어요. 아침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어요. 간절하고 애타는 듯한. 지금요?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침에도 그랬는데 또 그런 걸까요? 하지만 문태수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문태수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 씨, 지금 바쁘세요? 점심시간이에요. 왜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점심시간에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오후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전화가 신경 쓰였어요.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지만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태수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오늘 하루 너무 길었어요. 선희 씨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문태수가 소파로 와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말이에요. 선희 씨,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냥 선희 씨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문태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선희 씨, 또 그 목소리였어요. 하루에 벌써 세 번째였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시간 전화로 한 번, 지금 또 한 번.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계산이 스쳤어요. 하루에 세 번이면, 잠깐만,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침에도 그랬고, 점심시간에도 그런 뉘앙스의 전화를 걸었고, 저녁에도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하지만 바로 그런 생각을 지웠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문태수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일 텐데. 괜찮아요, 선희 씨. 피곤하시면 그냥 쉬어요. 문태수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배려하는 목소리였지만 아쉬운 듯한 표정도 함께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결국 저는 또 문태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세 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요?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하나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마치 식사 시간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사랑하는 남편이 애정을 표현하는 건데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 전화, 그리고 저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선희 씨, 제가 너무 과한가요? 어느 날 문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하루 세 번.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건 너무 사적인 문제라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어요.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문태수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루 세 번. 거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가끔은 문태수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어요. 선희 씨, 제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귀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귀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 요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을 때는 더 그랬어요. 몸이 피곤한데도 문태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하루 세 번이라는 숫자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너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어요. 마치 일정표를 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계속 문태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떤 날은 문태수가 더 간절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선희 씨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꽉 안을 때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상황을 웃어넘기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루 3번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문제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독특한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확히 7일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아침, 점심시간 즈음, 그리고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문태수가 저를 붙잡았고 점심시간에는 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 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숫자가 떠올랐어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됐어요. 하루 3번, 일주일이면 7일, 3 곱하기 7은 하루 3번이면 일주일에 21번이잖아.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21번. 이 숫자를 실제로 입에 담고 나니 충격이었어요. 일주일에 21번이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문태수를 보니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 68세 남자가 일주일에 21번씩 그런 걸 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64세인데 이런 속도를 따라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동안은 하루하루 넘어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냥 하루 3번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치를 통계로 내고 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21번.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젊은 신혼부부도 이렇게 할까요? 아니, 젊은 사람들도 일주일에 21번은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다음날 요양원에서 일하는 내내 이 생각뿐이었어요.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다녔어요. 21번. 정자 언니가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이야, 요즘 뭔가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64세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체력 저하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루 종일 요양원에서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문태수의 요구에 응답하고 이런 생활을 일주일간 지속하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했구나. 이제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지, 왜 요양원에서 일할 때 평소보다 더 지치는지.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문태수가 다가왔어요. 선희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리 오세요. 평소와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도 했고 점심시간에도 그런 뉘앙스의 전화를 받았고 지금 또 하자는 거예요? 문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68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왕성해 보였어요. 마치 젊은 남자 같은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대단한 건지 미친 건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편을 미친이라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그 단어가 적절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21번이면 미친 거 아닌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 맞잖아요. 선희 씨? 문태수가 제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 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미친 남편.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생각할수록 맞는 표현 같았어요. 그날 밤 문태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친 것 아닐까? 68세에 이런 정력이 가능한 건가?